딱 경험한 게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도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나이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관심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신경 쓰는 거, 그게 계속 바뀐다 보니까 위험이나 함정도 그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함정이 왜 생기냐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정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다 이 욕구 때문에 생긴다. 뭐 인간의 3대 욕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식욕, 뭐 성욕, 수면욕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현대사회의 욕구는 일단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욕구 1번 돈,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실 이게 돈이 있어야 또 사랑도 하고, 사랑으로 돈을 번다? 이건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필수적 욕구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을 3번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3구역으로. 하나는 이제 상반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중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제가 나눈 거는 그때그때마다 인생에서 바뀌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냥 나눈 거예요. 3개 조각으로. 자, 인생의 상반기, 2030의 상반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때 생각해보세요. 20대 초잖아요. 그죠? 가장 호르몬이 높을 때예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수치가 팡팡팡 뿜어져 나올 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어. 학교에서 학원에서 웅크려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해방됐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럼 당장 뭐가 떠올라요? 이성이 보이는 거야. 이성.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랑이 안 됐을 때가 문제야. 항상. 사랑에 성공했을 때 상관없어요. 아니면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이별할 때, 항상 이때 문제가 돼요.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단어인데, 집착. 제가 범죄로 예시를 들면 딱 감이 와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거 신설된 처벌 규정이죠. 이게 만나주지 않으니까 자꾸 연락을 하는 거야. 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 너 보고 싶지 않아. 우리 그만해. 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찾아가고, 이게 판례를 찾아보면요, 너 이제 그만 연락해 라고 한 이후에 한 8번, 9번 그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10번 찍으면은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그 주변에서 조언해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진짜 헤어진 거 맞아? 한번 연락해보라고. 걔도 미련 있을 거라고. 잘못된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노는 노거든. 노를 예스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미련이 남기 때문에 이 집착으로 인해서 새로운 범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면 7번 연락하게 돼서 스토킹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헤어진 이별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계속 남겨요. 패매를 남기고 DM을 몇 개를 해요. 페이스북 메시지 2회, 뭐 DM 3회, 그리고 밤에 술 먹고 노래방에서 3번 전화했어. 3번째 때 스토킹이 성립돼버린 거야. 도합 8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쵸? 이것 때문에 사랑을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법률은 법률이니까. 그 판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만 만나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집착, 그 욕구를 좀 다스려야 돼요. 끌어오르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나의 뭐 성욕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게 다 비롯된 거거든요. 좀 침착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 결격 사유가 돼요. 이걸로 벌금 100만 이상 받으면 공무원 못 합니다. 공기업도 못 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데이트 폭력 범죄는 데이트 폭력 자체가 별도의 뭐 법령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걸 떠나가지고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상해가 된단 말이에요. 합의해도 처벌돼요, 이거는. 이게 좀 더 어떤 적극적인 왜곡된 형태면 소극적으로 왜곡된 형태가 있어요. 이제 포기인데, 포기. 집착은 어떤 실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거라면, 포기는 뭐냐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실수를 저질러요. 이게 뭐냐면, 범죄로 또 예를 들면 편합니다. 몰카!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뭐 요즘에 제가 또 핫한 이슈를 얘기하면은 딥페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약간 이제 남성 위주의 범죄긴 합니다. 근데 이런 범죄가 왜 나오냐면은, 내 욕구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성교제를 하고 싶고, 남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왜곡된 형태로 나오는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문제예요. 안 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걸리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딥페이크 내가 만들어서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거거든요. 나 혼자 만들어서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몰카도 내가 유포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혼자 소장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뭐 칼로 찔렀습니까? 하면서 내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최후가 정말 무서운 게, 이 몰카나 딥페이크 같은 걸로 문제가 되면요, 일단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압수수색. 기본적 대응이 바로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면
여죄라는 게 생겨요. 여죄. 제일 무서운 단어인데 내가 만약에 딥페이크 범죄, 몰카 범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거기에는 내 범죄 사실이 이것만 써있겠죠. 당신 몰카 찍었다. 그런데 내 핸드폰을 압수해갔는데 내 핸드폰에서 다른 범죄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받으면 안 되는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든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정황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반드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유 뭐 안타까우니까 좀 봐줄게요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자기 의무거든요. 그러면 추가 영장을 받습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이 핸드폰을 포렌식 할 때 본인이 갈 수 있어요. 포렌식을 열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관이 그래요. 오늘 안 됩니다. 뭐 왜 안 돼요? 이거 추가 여죄 있어서 영장 추가로 받을게요. 그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죄명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형량도 비례해서 늘어나죠. 이런 범죄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 특히 20대 초반에. 한 번 그렇게 구렁텅이로 빠지면 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20, 30대 중반은요. 이제 이런 단계는 지나갔어요. 이제 폭풍과 몰던 나의 욕정의 시기는 지나가고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도 많이 준비하고 회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뭐 사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때입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금전적인 이슈가 늘 생겨요. 돈. 그 돈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돈을 빨리 벌려고 해요. 되게 빨리 내가 돈을 얻어야겠다. 왜냐면 조급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부터 누군가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인스타그램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시점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내가 갖고 싶어지는 거야. 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준비하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초조해지니까 이 돈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투자.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이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많은 배수를 늘릴 수 있는 투자. 그럼 뭐가 있겠어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코인이요. 코인이죠, 코인. 애증의 비트코인. 우리 이렇게 생긴. 이 애증의 비트코인이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코인 선물 거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도 홍보를 하고 너도 투자하면 너 100만 원, 200만 원 있지? 이거 억 단위 만들 수 있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코인 유튜버분들 다 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코인 유튜브를 한다고 나쁜 게 아닌데 단 코인은 레퍼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래소마다. 레퍼럴은 뭐냐면 추천이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 레퍼럴 추천이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을 하고 가입한 사람이 입금을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이 추천인들이 돈을 받아요. 소정의 배상을. 수수료 인하라고 포장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레퍼럴 코드를 홍보한 사람이 무상으로 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자극적인 어떤 연출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많이 잃거나 많이 따거나 실제로 이 사람이 많이 딴지 일지 몰라요. 화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실제 계좌랑 연동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많이 벌었다. 나도 레퍼럴 코드 쓰고 가입해서 선물 거래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더 비슷해요. 도박. 이 도박에 사실 비트코인 선물 얘기에다 도박하면 되게 귀여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거래가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도박 이슈는 제가 범죄랑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박을 할 때 처벌을 안 될 거라 생각해. 사이버 도박을 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오프라인 가서 도박해요. 그죠? 전부 다 인터넷 들어가서 도박 사이트 검색하면 구글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스포츠 도박도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낮아요. 화끈한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박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복권법의 규제를 받는 그런 상품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안 시켜줘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은 정말 배수가 화려합니다. 바카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카라? 바카라가 2분의 1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따면은 2배를 줘요. 그럼 2분의 1 확률로 홀짝을 하는 건데 인터넷 사이버 도박에서는 그 바카라도 배수가 한 번에 이 2배가 아니라 10배가 터지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10배가 터지고 20배가 터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내가 이걸로 인생 역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이것도 유튜버가 있어요. 홍보하신 분들이 계세요. 불법 유튜브, 불법 도박을.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따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막 바카를 했는데 아래에 막 평잔이 왔다 갔다 해요. 평가 잔액이. 그게 막 몇천만 원씩 불어있는 거예요. 몇 억씩. 근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 도박 사이트는 돈을 먹튀할 수 있어요. 돈을 땄어요. 네. 내 계좌에 돈이 막 이렇게 공이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돈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온라인 정말. 계좌로.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출금 신청을 합니다. 출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출금을 거부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신고할 수 없어요? 사기 신고? 저희한테도 종종 문의가 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제가 3억을 땄습니다.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제 돈인데 이거 얘가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이 돈 못 받아요. 이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상대방이 주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뭐 사기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형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 그리고 운영자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봐야 추적이 안 된다. 국제 공조를 해서 잡아주세요. 이 범죄자 정말 이 인터폴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튀의 가능성이 늘 있고 사실상 그 광고도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 광고 보면 반짝반짝해서 안전한 놀이터 여러분의 돈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우리는 10억까지 100억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최고의 거래소 다 거짓말이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보장이 전혀 없고 대부분은 본인들이 큰 돈을 따는 어떤 코딩상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쁘다. 그리고 또 하나 처벌의 가능성을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도박 사이트 처음 들어가시면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란에 보면은 항상 이 아이디 쓴 란이 있고 그 아래 쭉 해갖고 계좌번호 입력하는 란이 이렇게 나와요. 계좌번호를 입력을 왜 하겠어요?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려고 넣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은 이걸 안 걸릴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가 왜냐면은 사이버상에서 하니까 서버 해외에 있으니까 내가 설마 도박죄로 처벌받겠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너무 쉬워요. 이 수사가. 그 도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못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금을 할 때 대부분 대포 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포 통장 명의자는 국내에 있어요. 통장을 판 사람은 국내에 있단 말이에요. 수사대에서 오랫동안 이 도박 사이트를 검거하려고 수사를 하다가 해외에 있는 놈은 못 잡아도 국내에 이 도박을 개설을 방조한 사람, 이 계좌를 제공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의 계좌 조회를 해봤더니 금융계좌를 받아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조회를 해보니까 입금 기록이 있는데 출금 기록이 없어. 와. 정상적 거래입니다. 이거 내 지인입니다. 말이 안 통하죠. 지인이면은 준 것도 있고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지인한테 1년에 1억씩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검거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쉽게 검거가 된다. 계좌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종종 이런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트랜잭션이 다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대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진짜 순위를 다퉈요. 비트코인으로 도박 자금을 송금해도 거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도박 같은 경우에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지만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특히 본인이 성공에 갈급하고 금전적으로 부족하다 느껴서 뭔가 새로운 도파민을 찾고 빠른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이런 걸 손대는 경우가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따도 잃어요. 그러니까 가능이 제로예요. 제로. 바카라는 50%가 아니라 승률이 0%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제 내가 뭔가 유혹에 빠졌다, 친구들이 돈 땄다 얘기를 들으면 딱 한 달만 기다려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다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돈 딴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 땄다고 하면은 조용히 기다리고 휘말려가지고 나도 한번 벌어봐야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20대, 30대 후반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의 관심사. 결혼입니다. 그렇죠. 네, 결혼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아직 하지 못한 인생 최대의 우리가 괜히 관혼상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미션이고 가장 관심이 많이 되는 건데 이 결혼 전 단계에서 일단 이슈가 많이 생겨요. 결혼 직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가 있냐면 늘 결혼을 하냐 마냐로 싸워요. 그러니까 파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의 파혼은요. 옛날에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이별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준비하면서 날린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 사람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파혼해버렸을 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결혼 준비하려고 신고는 안 했어요. 혼인신고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법적인 혼인신고를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내가 신고를 안 한 상태고 결혼 초기인데 모종의 이유로 알고 보니까 뭐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든지 정말 뭐 심각한 사례로는 알고 보니까 나는 이성애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동성애자였고 위장 결혼을 했다. 그럼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죠. 근데 금전적인 건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 생기거든요. 그럼 상대방에게 너 사기 결혼이다라고 하면서 뭐 사기를 주장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대부분 동상 같은 거 인도 청구 많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어떤 금전적인 이슈가 대단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결혼을 떠올릴 때는 상대방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냉정한 얘기인데 사랑하는지를 검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야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도 가지지 않고 당장에 내가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결혼식을 조금 늦춘다고 문제되는 건 없는데 잘못 파혼하면요.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너무 믿지 마시고 조금은 검증을 하셔야 된다. 이게 좀 냉정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는 살짝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뭐가 되냐? 저는 이 결혼 문제를 얘기할 때 부동산을 꼭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대체 결혼 얘기하는데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부동산이라는 건 일생일대 선택이에요, 사실은. 이게 변호사가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돈을 잃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다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요. 요즘에 결혼할 때 사회 초년생이 자가 갖고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전월세로 시작을 하고 자가를 구하더라도 굉장한 많은 부채를 지고 시작을 하죠. 당장 이때는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뭐 벼락거지가 된다든지 부부간에 뭐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특히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뭐라 그래요. 너 이 집 사야지 나중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차 살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 돈이면 마티즈 살 돈이면 아반떼 사고 야 아반떼면 200만 원 더 보태면은 뭐 소나타 야 좀 아까운데? 야 한 1000만 원만 더 쓰면 야 GV7 깡통 갈 수 있다. 야 그럴 바에 BMW 3시리즈가 낫지 5시리즈 낫지 그런 거거든요. 집도 똑같아요. 4, 5억으로 경기도 아니야 2억만 더 내서 서울 변두리 야 그럴 바에는 화끈하게 9억으로 서울 구축 가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대출 한도인 15억짜리 아파트에 연끌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산 증식에서 가장 유효한 수준은 부동산이 맞고 저도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30대 후반이라는 시점, 그러니까 중후반의 시점이 과연 그렇게 지식이 높고 내가 평생 부동산에 종사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냐 이거예요.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기상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점이니까 산단 말이에요. 의무감을 갖고.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뭔가 해줘야겠다. 책임감으로서 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냉철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런 구매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 갔을 때 비행기 티켓 하나 끊으면 그것도 한두 달 고민하는데 부동산 구매하러 가면 어때요? 등기 빨리 치시려면은 혹시 부동산 사본 적 있나요? 네. 부동산 살 때 어떻게 해요? 계약금 빨리 내려가죠. 네. 가계약금 지금 안 넣으면 바로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당장 이 가계약금 안 넣으면 사라질 것 같은 공포에 휘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민도 하기 전에 먼저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민해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 여기 이렇게 맞아요.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있고 학교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떤 특성화가 된다더라. 버스 노선이 생길 수도 있다더라. 그걸 그때부터 들어가고 이제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을 해요. 야, 우리 아파트 최고다. 응? 우리 아파트 너무 멋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친절한 은행에서 매달 얼마가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딱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너무 친절해. 근데 이게 몇백만 원이에요, 이자가. 그 이자를 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일단은 묻지마 투자를 해놓고 굉장히 재정적 곤란함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대한 선택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충분한 확신을 갖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병폐가 많아요. 본인이 이것도 버틸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분란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매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사 결정을 할 때 부부가 서로 이거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해보고 임장도 가보고 우리 이건 감내하자. 실패해도 우리 누구 책임 아니야. 살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합의하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의 소득이 맞지 않아. 무리한 투자야. 누가 봐도 무리한 투자야. 담보대출 끼고 신용대출 끼고 엄마론 끼고 아빠론 끼고 다 꼈어. 다 꼈는데 이걸 한 명은 반대했던 거예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기야 이거 우리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한 사이클만 쉬자 라고 했을 때 야 무슨 소리야. 너 거지 되고 싶어? 야 이거 떡상 열차 시작이야. 야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어. 내 인생이 바뀐 시점이라고 유아인 빙의해갖고 갑자기 매수한다? 잘못됐어요.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면 갈등되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넌 이제 앞으로 밥을 굶어라. 너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는 없어. 세븐일레븐만 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븐일레븐 커피 되게 맛있습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한 투자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이 부동산도 사회 초년생 그리고 30대 중후반 때 분양 사기 되게 많이 당해요. 생각보다 아파트가 아닌 별도 형태의 주거 형태가 많아요. 뭐 생수기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근데 부동산 중개하시거나 분양하는 사무실에 가면 이거 완벽하게 문제 없다고 대출도 잘 나오고 나중에 전환될 겁니다. 법제가 개편돼가지고 일반적인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설명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대출 같은 게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권리를 온전히 못 찾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주택 자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모르니까 추천하는 분들, 그러니까 판매하는 분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종이는 일단 주거든요. 근데 종이의 글씨가 1포인트예요, 1포인트. 예. 다 못 읽죠. 다 못 읽어요. 빼곡하게 써있고 사인하시는 순간 1억 버는 겁니다. 이래요. 예, 사인하는 순간 1억 버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막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남편한테 아내분이 우물쭈물해서 1억을 놓치는 거라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서명을 해요. 본인 동의한 거예요. 처분 문서기 때문에 서명한 순간 동의한 거거든요. 환불해주세요. 잘못 샀네요. 아파트를.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왜냐면 거기에 계약 조항이 네, 다 조항이 있으니까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친절하던 영업사원이 갑자기 얼굴 탁 변한 다음에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동산 매물을 구입하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신규 분양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잘 모르잖아요. 법제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호재가 있다고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만 해. 내가 오르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믿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굉장히 오랜 텀을 기다리는 투자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반드시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